전 세계 방산 시장을 독점할 차기 전차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건은 바로 이 숨막히는 경쟁에서 대한민국 K2 옥표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각국을 대표하는 주력 전차의 상세한 성능 비교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폴란드의 놀라운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K2 옥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M1 에이브람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116대에 달하는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K2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한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4월에 47억 4천만 달러, 하나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M1A2 에이브람스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 능력으로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M1A2의 본격적인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안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요. 이때 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폴란드의 구원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2024년까지 K2 180대 인도를 약속하고 도합 980여 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주겠다고 계약했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K2 초도 물량을 버선발로 맞이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K2를 운용해보니 도대체 얼마나 별로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전차의 무려 93.5%에 해당하는 3084대가 파괴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었는데요. 러시아 전차랑 한국의 K2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K2의 뿌리를 더듬어가면 불검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86 전차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 전차는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채용해 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K2를 두고 외형은 서구, 내용물은 동구인 짬뽕 전차라고 표현하는 전문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K2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라면 누구보다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K2는 정말 겉멋뿐인 설계 결함 덩어리인지 동구권과 서구권 전차의 차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흔히들 전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깜짝 놀랄 만큼 최첨단의 무기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 지상전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설계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적 스탠스를 얼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과 러시아,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구권은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왔음에도 설계 개념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느 진영의 전차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특히 서구권은 방어전을 상정하고 전차를 설계하는 반면 동구권은 대규모 전력으로 넓은 전선의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종심작전의 교리를 전차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해전술인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초기 모델은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에 54.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M1은 M1A2C에 이르러 중량이 무려 66.8톤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1988년에 등장한 M1A1HA부터 초밤 아머와 열아우라늄 합금을 사용한 신형 복합 장갑을 채택하면서 방어력을 대폭 증가했고 이후 추가 장비와 장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M1 에이브람스는 1500마력의 AGT-15000C 다중연료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야지 최고 속도가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한데요. K2 흑표가 같은 1500마력의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야지 최대 속도 시속 50km, 평지 최대 시속 70km에 육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두꺼운 장갑 덕분에 에이브람스의 승무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차에 의해 파괴된 에이브람스는 단 3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이오 술봉 RPG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반면 소련은 큰 구경의 주포에서 나오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빠른 기동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적 포탄이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우리 포탄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가 되는 설계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구경의 화력 공격에 용이하고 기동성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큰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T-72는 서방 전차가 105mm, 주포를 사용할 때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중량은 고작 41.5톤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780마력의 V92S2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는데요. 극단적으로 납작한 포탑을 보면 T-72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장갑을 통해 비교적 얇은 장갑으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탄약적 제공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동력과 화력에 모든 걸 투자한 전차인데요. 더군다나 후기형으로 갈수록 복합장갑에 반응장갑을 추가하여 기본 400에서 500mm에서 최대 600에서 800mm까지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방부에서 T-72가 에이브람스보다 화력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냉전 중이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T-72는 동구권 특유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캐로젤식은 탄이 장약과 함께 수평으로 정렬되어 포수가 원하는 탄종을 위로 밀어올려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장전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신뢰성이 높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차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동구권 전차에는 최적이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동구권 전차에는 대부분 캐로젤식이나 비슷한 원리의 코르지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72, 나아가 동구권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몰락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걸프전에서 막상 M1 에이브람스와 맞붙자 T-72의 전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라크군이 운용하던 T-72 전차 102대가 미국 M1 에이브럼스 14대에 박살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T-72는 M1 에이브람스의 포탄 한 발에도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광경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걸핏하면 포탑재로 날아가 버리는 러시아 전차의 허접함이 걸프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T-72의 심각한 결함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1, K2에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가벼운 중량, 러시아 전차들처럼 회피후 타격을 기본 교리에 놓고 빠른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개량이나 정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출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구경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의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나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장갑과 전면부에만 방어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의 탄약대 부분을 쑤셔박아 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임명경시 사상 탓이지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해피 및 피탄 해피는 필요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악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악전을 강제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릉을 이용한 은폐연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위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K1A1 90식 전차, 레오파르트2, T90의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구권 전차인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전고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어군 역할이던 우리군 전차부대 한 개소대, 즉 세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구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수가대, 차체 탄약가대, 후방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구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1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의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는 K1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T-86를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여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전차의 버슬식 자동장전 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의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APS 능동형 방어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 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U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호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지시속 70km, 야지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 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와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 우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선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 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강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 초도 물량을 칼리닝그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 우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세계 방산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 결국은 전차입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제블린을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의 뚜껑을 따고 다니면서 들불처럼 전차 무용론이 여론을 지배했는데요. 그러나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어느새 준수한 성능의 전차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소위 전차 필승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전차의 지상전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응해 챌린저2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영국 내부에서 챌린저3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챌린저2 또한 여전히 주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차였고 영국의 이런 결정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31대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압박을 느낀 독일 또한 결국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 레오파르트2 88대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덕에 유럽 각국에서 레오파르트2 지원이 자유로워졌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약 12개국으로부터 300여 대 이상의 서방 전차가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운송과 훈련 시간까지 감안하면 빨라도 3월에나 레오파르트2가 전선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독일은 괜히 죽어도 미운 놈이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면서 전차 지원도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독일의 레오파르트2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폴란드 등에서 레오파르트2 비축분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분쟁 지역 무기체계 수출 금지 규칙을 완화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유럽 대륙을 겨냥하고 개발된 만큼 레오파르트2의 운용 효율은 다른 전차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장 챌린저2만 봐도 성능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지만 영국 무기답게 내부 구조와 설계 사상이 굉장히 독특하여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가스터빈 엔진 특성상 연비가 최악이라 연료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오파르트2는 유럽에 널려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수량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원도 빠를 수 있었고 정비에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죽하면 레오파르트2를 보고 나토 표준 3세대 전차라고 부르는 군사 전문가들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2만 해도 무려 25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끝까지 레오파르트2 지원을 거절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도 사실 폴란드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까지 압박에 동참하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이는 독일이 극도로 이해 타산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유력지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지원 의사를 밝힌 모든 나라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 전차 재고 공급과 장기적인 산업 협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즉, 새집 줄게 헌집 다오였던 것이죠. 이는 독일 전차 산업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는 나라는 곧 떠나버린 고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이라는 초거대 시장을 뜬 눈으로 빼앗기는 건데요. 더군다나 유럽에서 레오파르트2가 사라지면 독일의 안보 영향력도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가 우수한 전과를 올리기만 한다면 독일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는 작금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사실 레오파르트2는 스테디셀러라고 하기에는 실전 경험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쟁자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영국의 챌린저가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 말도 안 되는 교전비를 보이며 신화를 써내려갔던 것에 비해 레오파르트2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2016년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 침공에 최정예 주력으로 레오파르트2A4를 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오파르트2A4는 IS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의해 적어도 10여 대 이상 격파당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S의 무장 수준은 빈약하기 그지없는데요. 실제로 당시 IS가 운용 중이던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봐야 RPG-7과 AT-4 정도가 고작이었고, 당연히 M1 에이브람스나 챌린저2는 같은 공격을 받고도 멀쩡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그토록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차세대 전차 KF-51 판터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레오파르트2가 한심한 전과를 기록한다면 방산 시장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만 본다면 실전은 방산 분야에 있어 최고의 홍보 효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독일 승인 없이도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독일도 어쩔 수 없이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군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모양새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레오파르트2에게 허황된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남지는 않았어도 러시아의 최신 전차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T-90M입니다. 러시아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T-72 전차가 에이브람스와 챌린저 전차에 일방적으로 패배하자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주력 전차로 T-90을 개발하였습니다. T-90 전차는 T-72 전차의 자체와 T-80 전차의 포탑에 사용된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T-90 전차의 주포는 T-80 전차의 주포로 사용된 신형 2A40M 125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고, 신형 K를 사용할 경우 650mm 장갑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의 경우 1988년부터 2A4 배치 6 이후부터 K 기준 410에서 420mm 정도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T-90M과 근거리 교전 시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T-90은 T-80과 마찬가지로 AT-11 스나이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여 5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가 2021년에서부터야 시범적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레오파르트2는 대부분 APS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오파르트2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상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T-90M은 방어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했던 T-72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최신형 반응장갑인 렐릭트를 대규모 채용하였고, 전차 포탑에 APS로 슈토라원을 탑재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슈토라원은 레이저 신호감지기로 적 공격 기도를 감지하는 경우 연막탄 발사를 통한 연막 차장과 회피기동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남은 모든 물량의 T-90M을 끌어모아 레오파르트2에 대응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T-90M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T-90M은 동구권 전차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승무병의 생존성을 신경 쓴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초로 T-90M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칠러샤이어로는 마침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T-90M이 분명 위협적인 전차였던 건 맞지만 심심치 않게 노획되거나 격파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한 건데요. T-90M의 가장 큰 문제는 탄약 적재 방식이었습니다. T-90 전차는 여전히 T-72 전차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 방식은 포탑 아래의 자동장전 장치에 예비탄을 적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차체 측면이나 포탑 또는 차체 결합부가 공격받는 경우 예비탄 유폭의 원인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제블린에도 이토록 발전된 체계의 전차가 뚜껑이 따일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챌린저2와 M1 에이브람스는 T-90M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챌린저2는 세계 어느 나라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신을 포함하여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전장에 전폭 3.5m, 전고 2.5m, 공허 중량 62.5톤, 전투 중량은 75톤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크기와 무게인데요. 영국에서 개발한 챌린저2의 초밤 장갑은 고폭탄 기준 일반 균질 아변 장갑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질량 효율성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K1에도 탑재된 복합 장갑이 바로 이 초밤 장갑인데요. 이는 영국이 승무원 생존을 최우선으로 챌린저2를 설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챌린저2의 방어력은 단순한 전차의 레벨을 뛰어넘었는데요. 영국군의 실전 사양 챌린저2는 모두 테스 개수를 거친 버전으로 포탑 전면 기준 운동에너지탄의 1380mm, 화학에너지탄의 2388mm라는 정신나간 방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챌린저2의 별명이 움직이는 강철 요새일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정면 대결에서 러시아 전차가 챌린저2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은 챌린저2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없는데요. 챌린저2의 진짜 특징은 로열 오드넌스 L30A1 120mm L55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가 포신 내부에 강선을 없앤 구조의 활강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주포인데요. 강선포는 활강포에 비해 탄도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고 다양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4km가 넘어가도 높은 명중률의 원거리 요격이 가능한데요. 실전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 전차를 저격하듯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선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강선포의 짧은 수명과 APFSDS를 사용하려면 포탄에 따로 추가적인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 등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챌린저2는 육중한 무게답게 도로 최고 속도가 시속 59km, 야지는 시속 40km가 고작인데요. 심지어 야지 기준 항속거리도 25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철 벙커 수준의 방어력과 원거리 요격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챌린저2의 위용은 이미 실전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챌린저2는 본격적인 실전에 투입된 이라크전에서 무려 70발의 대전차 로켓을 맞고도 멀쩡히 생존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또한 챌린저1의 사례이긴 하지만 같은 120mm 강선포를 탑재한 상태에서 일반 전차 교전거리에 2.5배에 달하는 4700m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저격하여 일격에 격파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지상전의 왕자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M1 에이브람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에이브람스는 훨씬 스마트합니다. 우선 방어력 측면에서 에이브람스는 강철과 우라늄으로 구성된 미국만의 복합 장갑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미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8년 개량된 M1A1HA 기준 운동에너지탄에 대해 포탑이 600mm 이상, 화학에너지탄에 대해 13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M1A2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M1A1부터가 걸프전에서 오사로 인해 헬파이어 미사일에 피격당했지만 모두 멀쩡히 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동일한 중량의 강철에 비해 훨씬 높은 밀도의 열아우라늄 덕분인데요.
이 덕에 이런 압도적인 방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로 기준 시속 67km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입맛이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에이브람스는 항공유의 일종인 제트유로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상에서 전투기를 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M1A2C 에이브람스의 최대 중량은 무려 66.8톤에 달합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연비 계산이 불가능한 무게인데요. 게다가 에이브람스는 미국 국방부가 직접 매우 복잡한 장비라고 언급할 정도로 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빨라도 여름은 되어야 에이브람스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역시 최선의 바람은 레오파르트2가 예상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최고 속도가 시속 68km에 달하는 만큼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전차에서 이 정도 성능은 당연한 수준이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훈련 소요 시간도 짧으며 많은 국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비록 특별히 뛰어난 개성은 없어도 그렇기에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제반 옵션이 좋다고 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와 챌린저2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한 반면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 후반 A4 모델이 나온 뒤 외관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사실상 성능 면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 A7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1980년대 등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그대로 달고 있어 주포 명중률과 이동간 사격 명중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는 과거 시리아의 IS군과 교전 시 저조한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로 대전차 미사일을 실은 픽업 트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전차가 되려 가장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는 배경에 전차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한 예산과 전력 공백을 신형 전차로 메꾸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차세대 전차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입니다. 비록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K2가 최신형 레오파르트2 A7과 박빙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 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00에서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닌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노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 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 흑표에서 사용하는 K79 날탄이 750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두 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 흑표도 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1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 K2 표격 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분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호력은 400에서 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의 측면 방호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1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에서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2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균질합연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차는 세라믹, 유리섬유, 열아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어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적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흑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전차가 어설픈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기장갑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